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기획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육부가 지정한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대학원에서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학원을 지원하는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AI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설명드리고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질문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본따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처음에 논의되었던 AI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인공지능 르네상스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빠른 컴퓨터, 전산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고 인공지능의 양식이라고 또 기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빅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축적된 것이 두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사고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발전하게 된 게 이렇게 인공지능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에는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됐는데 미국에서 딥러닝 기술이 이제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학습의 방식이 개발되면서 왓슨 제퍼디 쇼에서 컴퓨터가 인간과 퀴즈쇼에서 대결을 펼치고 컴퓨터가 이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사실 컴퓨터라고 하면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다양한 방식, 다양한 표현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즉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대결해서 더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AI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컴퓨터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대결을 펼쳐서 5번의 대결에서
한 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네 번을 알파고가 이기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또 인식이 늘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파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전 사회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약인공지능, 영어로는 weak AI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강인공지능, 영어로는 strong AI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만 잘 두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역량이 없는데 다른 것까지 종합적인 이런 사고 역량을 갖게 되면 그게 strong AI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strong AI는 언제쯤 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쯤 강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10년 내외, 또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나 보던 이런 인간과 거의 유사한 이런 그 로봇 형태의 AI를 만나게 될 날이 10년 내지 한 20년 후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또 다른 표현으로 디지털 대전환,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X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큰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또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코비드-19이라고 표현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폐쇄, 그리고 접촉을 막는 이런 조치들이 펼쳐지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언택트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컨택트를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이런 상황을 언택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언택트 상황에서 바로 전환하게 된 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온택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보고 또 교육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온택트가 원래 이전의 정상 상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전환됐다. 이 표현을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노멀 상태가 새로운 노멀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균형 상태다라는 표현으로 뉴 이퀄리브리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썼는데 미래교육의 책 제목을 뉴 이퀄리브리엄, 새로운 미래교육의 균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 상황의 정상의 교육 상황에서 코로나의 충격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뉴 이퀄리브리엄 또는 뉴 노멀 상황의 교육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난 계기가 바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살펴보면 2020년 첫 학기를 맞이하는 3월에 개학이 연기가 되었죠.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기를 바꾸지는 않았었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학과 초중고의 경우에 그 이후에 개학을 했는데 개학을 하면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정말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코로나19가 언택트, 디지털 전환의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취지로 6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전략 수립의 내용을 담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 OECD에서 AI 관련된 원칙, Values Based Principles라고 표현하는데 가치 기반의 원칙을 5가지를 발표하였고 또 국가 정책이나 국제 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권고사항을 5가지를 또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전 사회적인 분야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가치 기반의 어떤 5가지 원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발표한 이 원칙은 AI 시대라고 표현하는 미래 사회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을 우리가 수립하고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원칙은 미래 사회가 기존 현재에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이 문제가 향후에는 이 부의 독점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winner takes all society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winner takes most society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승자 독식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위너가 거의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는 이런 양극화보다 더 극심한 부의 편중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복지적 정책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교육 격차 또 교육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 정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정책들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에 대비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AI의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 AI의 의사결정이 블랙박스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이런 AI가 결정하는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관점들이 포함돼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안전한 기능과 보안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우리가 해킹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AI 시대에는 특히 AI가 해킹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또는 이상한 의도를 가진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의 안전한 기능과 보안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서술형 평가를 한다. 또는 AI를 활용한 면접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I가 정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고 점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의도하지 않은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잘못 내려질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안전한 기능은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식의 강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AI의 개발자의 측면 뿐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AI와 관련된 윤리의식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사례는 국내외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던 테이라는 챗봇이 있는데, 테이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이후에 24시간 만에 폐기 처분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 테이와 함께 채팅을 했던 많은 미국인들이 인종 편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사용해서 테이가 그걸 학습한 결과 상당히 오염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언어만을 사용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도 오염돼서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돼서 테이가 폐기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이루다라는 챗봇이 개발 과정에서도 이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또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욕설이라던가 성차별적 언어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AI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만든 데이터가 착하고 선한 데이터여야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일부는 교과서도 개발이 된 바가 있는데, AI 윤리 또는 더 나아가서 디지털 윤리, 디지털 시민의식이 굉장히 강조돼야 될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AI가 착하게 된 선한 AI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한 AI가 될 것이냐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과 더불어서 OECD에서는 5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AI가 정말 인간을 위한 AI가 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지에 대해서 5가지 제시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AI, 또 AI와 관련된 빅데이터라던가,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 AR, VR 할 것 없이 이런 첨단 분야의 연구 개발을 더 촉진해야 된다. 연구 개발이 잘 되려면 확실히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AI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AI는 정말 인간을 위한 AI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접근 가능한 AI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를 위한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책 환경은 크게 2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정말 잘 개발되고 활용할 수 있는 촉진의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AI가 인간을 위한 AI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약속을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분야에 또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인적 역량 구축, 그게 바로 교육과 HRD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 측면에서 인적 역량을 구축하고 또 미래 사회에 맞도록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같은 새로운 역량이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학령 인구를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디지털화된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재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 이런 디지털 활용 역량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학계, 우리 교육계를 포함해서 연구에 종사하는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 부문, 그리고 이걸 정말 상업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계에 밀접한, 그리고 정부까지도 포함해서 관, 산, 학, 연예 이런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지평을 넓히면 국가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시대보다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조금 더 모두를 위한 AI 또 디지털 세상이 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OECD에서 제안한 원칙과 정책적 제안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들도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이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의 행동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이런 국가 전략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Era라고 표현하는데 미래 사회가 정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안보 이런 분야를 모두 포괄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우에 백악관에 직속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안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교육 분야에서는 AI와 관련된 연구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템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템에 아트를 넣어서 스팀 교육으로 우리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수학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접적으로 AI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캐나다를 꼽고 있는데 캐나다에는 정말 AI 기술의 대가인 교수님들이나 연구자가 상당히 많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캐나다가 AI 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국가적으로 AI 정책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라는 CIFA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국가가 지정한 AI 연구소로 설정을 해서 국가 수준에서의 AI 정책을 수립하고 또 각 국가의 AI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변화를 위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인데요. 삼성의 빅스비나 애플의 아이폰의 시리가 대표적인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멈추고 실험을 해보시면 행복한 노래 틀어줘, 시리아 행복한 노래 틀어줘 하면 1초, 2초 정도 지나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 음성 비서 플랫폼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스마트폰이 답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스마트폰은 터미널에 불과하고 실제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응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성 인식 시스템의 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사람이 음성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이 텍스트는 우리가 자연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언어는 자연어인데 이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 그걸 우리가 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기계어로 코딩한 후에 그 명령어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행복한 노래를 틀어줘 하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틀어주는 프로세스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코딩된 기계 언어를 자연어로 바꾸고 자연어가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로는 한 2초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게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서 우리가 소위 GPT 1, 2, 3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금 약 2초 정도 자연어 처리의 프로세싱까지 연결된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걸 한번 자연스러운 대화를 살펴보면 인간들이 대화를 할 때는 너 몇 살이니? 하고 물어보면 1초가 되지 않아서 지금 15살이에요. 이름이 뭐지? 그러면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바로바로 대화하는 수준이 되려면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현재의 AI 기술이 가장 발달되는 수준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화면에서 보시는 두 번째 오른쪽의 상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수출입 서류를 받았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짜리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텍스트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심사해서 항목별로 OX를 매기고 결과를 내는데 인간이 이 1000페이지짜리 이 심사 서류를 살펴보려면 예를 들어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로 처리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를 심사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까지 표시해서 리포트를 하겠죠. 이런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초라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 우리가 룰 베이스드 AI 또는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데 규칙 기반의 심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 기반의 이 컴퓨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규칙을 사람이 다 정해주고 그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컴퓨터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요것만 판단을 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챗봇이라고 하는 채팅 시스템 중에 상당수가 이 룰 베이스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깨알같이 답을 정해놓고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걸 대답해 라고 사람이 정해준 이런 게 AI가 판단하거나 학습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만 컴퓨터가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룰 베이스드 프로세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이지만 기술로는 근데 놀랍게도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효용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 고도화된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낮은 수준도 효과적일 수 있느냐 이거는 기술의 수준과는 조금 달리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요구와 이 요구량,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느냐 이게 아마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뭐 좋지만 중요한 것은
높낮이를 기술의 수준의 높낮이를 떠나서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에 맞춘 AI 교육 활용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에서 교육 분야에서 AI를 직접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은 이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또는 AI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CMU라고 표현하는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 이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지능화된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거의 일반 명사화돼서 ITS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식교육을 하는 시스템에 일반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는 전 교과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이 협력해서 만든 카네기 러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 메시아, 수학에서 쓰는 ITS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학생의 수학의 수준을 진단해서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학습에 성공했는지까지 평가해주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IT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국식 ITS 모델을 영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Third Space Learning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AI 교사는 역시 수학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수학 성적, 이 성적에서의 학습 격차를 원투원 티칭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영어로 원어원 티칭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어원 티칭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해 준다라는 미국에서는 주로 원투원 튜터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원투원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랑 거의 유사하게 컴퓨터가 학생을 진단하고 지도하고 또 학습 결과를 평가해 주는데 계속해서 학습에 실패하는 그 내용이 컴퓨터가 감지가 되면 실제 사람 선생님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드 스페이스에 있는 선생님이랑 연결을 해줘서 학생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주고 직접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데 재밌는 점은 영국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영국에 있는 인건비도 비싸고 선생님들도 뭐 바쁘시고 하니까 인도나 제3매에 있는 지역에 선생님과 연결해서 튜터링을 해주는 이런 측면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름도 그래서 시스템 이름도 서드 스페이스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어드바이저라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또 학사 관리를 컴퓨터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ITS는 교과 교육의 지식 교육을 담당한다면 이 이어드바이저로 대표되는 이런 시스템은 학생들의 생활과 전공 선택 그리고 교과 선택 등을 지원해 준다라는 점에서 약간 용도나 목적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애리조나 주립대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내가 전공하고 싶은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그리고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이번 학기에 듣고 다음 학기에 계획해야 될지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드바이저와 같이 학사 지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영어로 SNU죠. 그래서 SNU 보트라든가 중앙대학교의 찰리, 성균관대학교의 킹고 시스템이 대표적인 학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화여대에서는 2022년 2월부터 채티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챗봇의 형태인데 챗봇은 이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요. 이 인터페이스 뒤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시스템들과 연계돼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연결된 일종의 이 어드바이저의 한국형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중고에서도 이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도입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속하고 있는 재학 중인 학교 이외에 인근 학교에 개설된 교과목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학사 지원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추천해주고 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2, 3년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섀도우 이밸류에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림자 평가라고 하는데, 중국에 도입된 교실 케어 시스템, 영어로 클래스룸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는 CCS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 도입된 CCS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해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평가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캡처하고 또 스캔하고 스토어한 다음에 클래시파이해서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점수를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위편에 사진을 보시면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뇌파까지도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충분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서 적용할 거냐, 시행할 거냐의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CCS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교육 분야에서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학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게 정말 교육적인가 하는 부분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의 우리나라에서 AI 교육적 활용 사례, 영어로는 AIED라고 표현하는데요. AI in Education이 되겠습니다. AI의 교육적 활용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회사의 AI 생활기록부, 여기서 AR, VR, MR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개별화해서 지도하는 시스템이고요. 클래스팅의 AI 교사 쌤은 과목별로 문항반응 이론이라는 평가 이론을 도입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에서 개발한 스마트홀은 이 교과목별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습관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개선 사항들을 제안을 해주고 있고, 대교의 눈높이 서밋은 AI의 대표적인 필터링 알고리즘이나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전 학습에 이르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스템의 성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AI 지원 시스템이 지금 점점 고도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EBS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인공지능 학습 지원 시스템, 시스템 이름은 단추인데요. 단계별 추천 시스템의 줄임말 단추가 되겠습니다. 이 단추는 고등학생들의 각 교과별로 진단평가와 또 강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지, 출제 기능 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중학교 과정도 개발이 돼서 앞으로는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또 야심차게 만든 ITS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1, 2학년용 똑똑 수학 탐험대, 수학에서의 ITS, 아까 보셨던 메시아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서드 스페이스 러닝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초등학교 5, 6학년용으로 EBS와 함께 만든 것이 바로 AI 팽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초기 단계라서 과목별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이 위계화되어 있는 이런 교과들이 우선적으로 ITS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성주의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교과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것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위계성을 가진 교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교육에 있어서의 좀 다른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은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불평등, 영어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표현하는데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농어민, 그리고 고령층에 있어서의 디지털 격차가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국제적인 비교를 살펴보면 피사 2018 결과의 서베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디지털 기기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 29위로 역시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8년 이 조사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학생 한 명당 하나의 기기, 1인 1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확실히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고 완전히 이전의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서 미래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냐의 기로에 우리 교육이 놓여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미래 교육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이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간과 기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러다이트 운동이 있는데 1800년대 초반에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러다이트 운동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활용될 것이냐, 다이너마이트의 사례라던가 영화 아이로봇을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많은 영화에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게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한다면 정말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AI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AI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위한 AI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AI 시대의 미래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AI가 이제 인류 역사상 만든 중요한 발명품, 불과 전기보다 임팩트가 더 클 것이다 라고 구글의 피차이 CEO가 언급한 바가 있고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인 아줄레 사무총장은 AI가 교육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도구나 방법, 지식, 그리고 접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사의 역할, 그 역할에 따른 역량이 바뀔 것이다. 따라서 양성 과정에서도 교사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바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